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읽은 책 2주에는 총 4권, 2권의 종이책 그리고 2권의 전자책을 읽었는데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불편하면서 찝찝한데? 재밌다? 참고로 저는 단순히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이야기보다 좀처럼 공감 가지 않고 마음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의 내면을 파헤치는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도전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인물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 이야기들 오늘 스포 없이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민음사 세문전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입니다. 1960년대 24살의 해리엇 그리고 30살의 데이비드는 직장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굶주렸던 사람들 마냥 이야기를 나누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곧 결혼을 합니다. 왜 이렇게 통했을까? 둘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주의 소비 중심에서 벗어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생활. 둘은 런던 외곽에 있는 매우 큰 저택을 빚을 내어 사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했냐고요? 둘은 자식들을 아주 많이 낳을 예정이거든요. 무려 6명. 사실 둘이 모은 돈 그리고 월급을 탈탈 털어도 보증금도 못 내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포기하지 못하니 매일같이 런던으로 한 2년 정도 통근하고 일한 뒤에 아이를 갖기 시작해야겠다. 너무 행복해 우리 미래. 그런데 덜컥 아이를 갖습니다. 어떡하지? 부모님 찬스! 비교적 더 잘 사는 데이비드의 부모님을 모시고 집을 보여드립니다. 데이비드 엄마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호텔을 운영할 생각이니? 육아는 정말 엄청난 일이야. 데이비드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 와이프는 엄청난 모성애를 가졌어요. 결국 아빠 찬스로 보증금을 해결합니다. 그럼 이제 낳을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지? 당연히 해리엇의 엄마 찬스. 둘은 이미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해리엇의 엄마는 한숨을 쉬죠. 6명을 낳을 거라니. 해리엇은 이렇게 답하죠. 애를 가질 수 있는 동안 우리는 애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루크, 헬렌, 제인, 폴 4아이가 연달아 태어납니다. 부부의 집이 또 워낙 크다 보니 발 디딜 틈도 없이 바글바글 식구들을 초청해댑니다. 그리고 부부는 뿌듯해하죠. 이게 행복이야. 반면 해리엇에게 여동생 세라가 있는데 세라는 다운 증후군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운명과 정통적 믿음을 추구하는 해리엇은 데이비드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저 부부가 늘 싸워서 저런 애가 태어난 거야. 여동생 세라가 묻습니다. 언니, 정말 애를 더 가질 거야? 사실 사람들은 다 아이를 많이 갖길 원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세뇌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리엇과 데이비드는 5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들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의 가치관은 역사나 사회, 가족과 주변인들의 삶, 미디어와 교육의 영향, 거기에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 어우러져 형성되죠. 그리고 이 신념, 가치들이 특정 상태를 이상화하거나 환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 그 모든 상태는 삶의 일부일 뿐 우열이나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없죠. 내가 바라던 상태를 도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은 결국 살아내는 것이다. 고정된 상태는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자 수많은 선택과 발전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족이라는 설정 속에서 풀어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이자 가장 이상과 허구로 포장된 공간, 가족. 엄청난 쾌감을 줄 스릴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무거운 생각들을 안겨준 책입니다. 물론 페이지 터너예요. 그리고 책의 해설을 보니까 이 책에 속편이 있대요. 국내에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 같은데 민음사? Are you listening? 두 번째는 금류. 17살의 도담은 오로지 산과 물뿐인 아주 갑갑한 시골 마을 진평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흥미로운 일에서 나만 소외되었구나.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폐렴이 심해진 엄마가 입원을 하게 되면서 도담과 아빠는 우울감까지 느끼게 되었죠. 기분 전환하자. 아빠, 우리 수영하러 가자. 그렇게 진평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도담의 눈길을 끄는 소년이 있었으니 마르고 우유처럼 뽀얀 피부,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맑고 큰 눈동자. 그런데 비주얼이 아까울 정도로 수영은 못하네. 소년이 두 팔을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빠! 도담은 급히 구조 요청을 하고 소년 쪽으로 헤엄쳐 갑니다. 힘들게 소년에게 다가갔는데 필사적으로 도담에게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둘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죽는 건가? 그때 빠르게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아빠.
참고로 도담의 아빠는 사고 현장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입니다. 여튼 이런 슈퍼맨 아빠 덕분에 둘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해솔아! 소년의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다가와요. 바로 진평에 새로 이사온 미용실 원장님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혼자서 똘똘한 아들을 키워냈다는 소문이 자자했고요. 정말 은인이세요. 저는 해솔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어서 해솔과 도담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도담은 속으로 생각하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사랑을 하게 될까? 그리고 이 둘의 풋풋한 첫사랑, 비밀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1년 후 터진 뉴스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진평강 하류에 떠내려온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두 남녀의 시신은 엉켜있어 끌어안고 있는 듯 보였고 사체를 뜯어먹는 다슬기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남자는 진평소방서 구조대 반장 최창석이었고 여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전미영이었다. 여기서 최창석은 바로 도담이의 아빠, 그리고 전미영은 해솔의 엄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담과 해솔이 이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너 소용돌이에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숨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돼. 정말 밑바닥을 쓸고 쓸어서 저희 마음까지 메마르게 만드는 아주 파괴적인 서사가 펼쳐집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물에 빠져 바닥을 찍고 다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특히 예기치 못한 사랑하는 이의 죽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의 회복은 그 서사의 정당성이라든지 논리성을 부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상처에는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처를 마주할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인연들, 그것들이 빚어내는 다양한 순간들을 통해 오로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속도대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언젠가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제가 볼 수 있을까? 다음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춘코님의 인터뷰 영상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생각에 너무 빠져 사는 것보다 1차적으로 행동하는 거, 내가 믿는 가치에 헌신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게 아닐까. 그 메시지가 소설의 모습을 한다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절로 생각을 좀 걷어내고 행동할 용기를 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읽어 나갈수록 속이 안 좋아지고 문장이 쉽지는 않아서 실시간으로 전 문장을 계속 재독해 나가며 읽은 책이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문장을 곱씹다 보면 어느새 나 도스토옙스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선 1부에서는 지하에 사는 인간이 본인이 살면서 얻은 지혜, 생각 또는 궤변을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세상의 모순, 자신의 비겁함, 악의, 자기 혐오, 추악함을 저희에게 스스럼 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나랑 같은 생각일 거다. 아니면 당신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저희 안에 있는 지하 인간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또 이렇게 지하 인간의 생각에 감탄하다가 바로 이 깊은 사색 때문에 지하 인간은 계속 지하에 계시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생각과 행동 사이의 괴리가 크면 어떤 불행이 일어나는지,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이 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제 지하 인간이 지하로 내려가기 전 겪은 에피소드들을 들려줍니다. 이 책은 저희에게 사유의 금지된 사과를 맛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유를 통해 지적 즐거움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사유는 동시에 고통스럽습니다. 의식은 너무 큰 불행이지만 동시에 너무 사랑하여 어떤 만족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깊이 생각할수록 사유는 희망보다는 혼란, 무력감, 한계, 그리고 모순을 남깁니다. 생각할수록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거든요. 그렇게 지하 인간은 너무나 많이 깨달아 사유와 우울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인간은 행동하지 못하고 스스로 우울 속에 고립시킵니다. 이 책이 불편하면서도 매혹적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지하 인간처럼 어느 정도 사유와 행동, 그 괴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결론, 적당히 사유하자. 여튼 도스토옙스키 저에게는 첫 도전이었는데 너무나 대만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읽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책으로 먼저 시작했는데 럭키! 이 책이 도스토옙스키 입문작이더라고요. 제 생에 도스토옙스키 전작은 다 읽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느리지만 지필 순서대로 느릿느릿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서. 찾아보니 가난한 사람들, 데뷔작이자 러시아 문학계의 이름을 알린 작품. 가난한 사람들이 밀리에 있어요. 그런데 열자마자 계속 밑줄 그어야 하고 전 문장으로 돌아가야 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종이책이구나. 다음으로는 분신. 자신의 분신과 마주하여 정체성이 흔들리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백야. 단편 모음집 같은데요. 꿈 같은 사랑과 현실의 고독을 그려 초기 낭만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지하로부터의 수기. 그의 심리소설과 철학적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품이다. 죄와 벌. 유명한 대표작이죠. 인간의 죄의식과 구원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노름꾼, 자전적 경험이 녹아있는 소설로 도박과 인간의 욕망을 그립니다. 백치,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순수한 인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선함과 세상의 잔혹함을 대비시킵니다. 악명, 정치적 철학적 사상이 녹아든 소설, 혁명과 인간 타락의 과정을 그립니다. 미성년,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탐구한 작품입니다. 나리마조프가의 형제들 마지막 작품이자 걸작, 인간과 신, 도덕의 죄에 대한 모든 질문이 집대성된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이 저자의 작품들 읽어본 분의 후기 기다립니다. 응원해주세요. 마지막 작품은 트렁크. 제가 서현진 배우 참 좋아해서 드라마 볼까 했는데 후기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 전 확실히 취업하고 싶은 우리의 주인공 노인지 출판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노인지라 오늘 면접 수고했어요. 며칠 안에 노인지 예스인지 연락할게요. 이 대사에서 웃어버렸어요. 내 자존심. 노인지는 시니컬하게 속으로 욕을 합니다. 여튼 면접을 마친 주인공은 나와서 걷는데 날씨가 꽤 쌀쌀해요. 그래서 몸을 녹이기 위해 근처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품을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말을 겁니다. 혹시 오늘 면접 봤어요? 우리 차 한잔해요. 너무 지나치게 면접 의상이었던 거죠. 혹시나 미술관 채용 담당자? 하는 마음에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받은 건 WNL? 결혼정보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명함. 가입 권유하려고 생각해보고 가입할게요. 아니에요. 입사 제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무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VIP 전담부서 New Marriage. 그것도 현장팀으로 제안받은 거였어요. 이 팀이 무엇을 하느냐? 기간제 배우자, 계약 결혼 서비스. 접대부 렌탈 아닙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결혼의 틀에 벗어나 조금 다른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거액의 가입비를 내고 탄력적으로 결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의 상대와 내가 원하는 방식의 관계를 이어나가며 책임과 감정의 무게는 느끼지 않아도 되는, 또 언제나 중단 가능한 옵션이 있는 결혼. 판타지 같지만 꽤나 매혹적인 서비스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 노인씨는 입사 제안에 응하고 시간이 흘러 무려 4번의 계약 결혼 출장을 마친 입사 6년차 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난 남편이, 고객이 꽤나 만족스러웠는지 재혼 계약을 제안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끝으로 퇴사해야겠다. 주인공은 마음을 먹습니다. 재혼 남편 한정원, 나이 40, 작곡가, 한 번의 이혼 경력 있음, 전처와 이혼 사유, 상대가 법적으로 나는 너를 교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숨도 못 쉬게 만들어서. 그런데 가입 경로, 그 전처가 친구로 남았는데 본인도 잘 이용하고 있다며 이 계약 결혼 서비스를 제안함. 주인공 노인지와 차종원은 다시금 재혼 계약을 맺고 평온하게 이런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 이후에는 모든 삶이 관여당해. 심지어 국가가 헤어지는 것까지 관여하잖아. 그래도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건 남편 아닐까? 제일 늦게 나타나서 싸우는 부부도 상당하지. 결혼 제도를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둘이 계약 결혼을 한 그런. 그래서 둘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계속 이상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가령 아까 말한 전처가 나타나고, 이 계약 결혼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조건과 베니핏의 거래의 면모가 보이는 결혼 제도를 계약 결혼이라는 설정을 통해 그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또 이야기가 결혼이라는 제도 그 주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쟤도 바깥의 사랑까지 들추면서 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아예 뒤흔드는 거죠. 결국 이 소설은 관계와 사랑의 이상을 해체하며 저희에게 묻습니다. 이게 책 속 문장인데요. 삶의 형태를 두고 틀렸다, 맞았다 단정 짓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런데 이 책의 아쉬운 점, 이렇게 멋진 주제에 다양한 설정을 갖고 왔는데 섬세하게 엮지 못한 느낌? 이 메시지의 스케일 대비 분량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다.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4권을 오늘 소개해봤는데 정말 불편하고 찝찝하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책 소개가 가장 흥미롭게 들렸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책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